오늘은 바로 이전에 올린 영상에 이어서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싹 다 손절하고 더 떨어지면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 하나, 아니면은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존버하고 소주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면서 버텨야 되는가, 또는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 추세로 만약에 가는 거면 괜히 좀 더 떨어진다고 저점이라고 덥석 매수했다가 완전히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뭐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좀 몸을 사리거나, 아니면 주식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를 막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뷰 있죠. 이거 하면서 그냥 전문가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막 집요하게 캐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맞든 틀리든, 뭐 틀리면은 욕먹고 바보 취급을 받던, 일단 나는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조회수만 빨아먹으면서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양심 있게 불안한 마음도 좀 잡아드리고 해야지, 이럴 때 싹 도망갔다가 시장이 다시 안정되면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존버라고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심 없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또 이런 때는 좀 욕 좀 먹을 때는 먹더라도 가장 궁금해 하시고 듣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속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럴 땐 사실 뭐 존버해라 그래도 욕먹고, 늦기 전에 팔아라 그래도 욕먹고, 어쨌든 욕을 먹는 시기는 맞아요. 그래도 좀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일단 몇 가지 근거들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죠. 한 영상에서 모든 근거들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이 달리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뭐 근거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댓글로 막 이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최근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안 보셨던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제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먼저 결론부터 싹 던져드리고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등합니다. 이게 우리 채널에 보는 뷰고요. 물론 뭐 이럴 때 저점 매수해라, 더 사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괜히 잘못되면 욕먹으니까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고점에 못 팔고 같이 물려있죠. 물려있는 것만큼은 존버 윌리엄스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러면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근거 또 사용하면 이제 재탕이니까 그런 근거들 말고 또 다른 근거인 경제지표들을 가지고 이런 전망을 해드린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올해 2022년의 물가 상승률이죠. 이게 지난 2021년의 물가 상승률보다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2021년에 이미 높아진 물가 상승률부터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상승률은 좀 낮아진다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똑같이 100씩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에서 200으로 올라갈 때는 물가 상승률이 100% 증가한 거죠. 그런데 200에서 똑같이 100이 증가해서 300이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그냥 50%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300에서 똑같이 100이 증가해서 400으로 가면은 물가 상승률은 33.3%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에서 200으로 증가하는 구간이고, 2022년 올해는 작년에 200에서 이게 300으로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같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린 건데, 일단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해가 금방 되실 테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에 제가 이제 박스 친 부분들은 뭐냐,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려고 돈풀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한 2년 내에는 이렇게 돈풀기 한 후에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이런 구간들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둔화되는 이런 구간이 항상 나타나죠. 먼저 이 구간을 살펴볼 건데요. 2000년 IT 버블이 이제 붕괴하고 2001년에 연달아서 9.11 테러가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가 됩니다. 이때도 미 정부와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확대하면서 돈풀기를 했고요. 그래서 2003년까지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확대가 되다가 갑자기 2003년 중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오죠. 이 구간에 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둔화됐을까요? 답은 2003년 3월 21일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한다 만다 2003년 초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전쟁까지 하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2003년, 뭐 이때 얘기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9.11 테러 같은 테러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터질 거다. 이런 공포가 커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200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글로벌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많이 몰렸고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신흥국들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라크전이 2003년 4월 9일에 바로 끝냈지만 이라크전이 끝났음에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다. 하지만 사실상 2003년 이때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100에서 200으로 증가하고 200에서 300으로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는 똑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물가는 여전히 높아졌지만 이라크 전쟁이라는 구실과 함께 2003년을 기점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물론 그 이후에는 중국이 원자재를 블랙홀 마냥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긴 했죠. 그러면 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이게 2012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2010년부터 시작된 게 뭐죠? 유럽의 피그스 위기. 유럽 재정 위기가 2010년부터 계속 시작이 됐고 2011년 내내 시작이 됐고요. 또 2011년도에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재정 절벽 위기까지 이게 연달아 뭔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2012년까지 이렇게 증가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증가율 자체가 낮아진 거지 절대치가 낮아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하면서 관심도가 낮아지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중국발 경기 둔화 위기가 있었던 2016년 이후에 트럼프 형이 또 연달아 부양책을 사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2018년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이런 움직임이 났는데 이유는 뭐죠? 역시 여러분 다 아시는 미중 무역 분쟁. 요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인플레이션 절대치가 감소한 게 아니라 전년 동기 증가율로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든다.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그렇게 해서 잊혀진 거다 이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도 같습니다. 2022년 올해의 물가 상승률이 2021년 작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동일해요. 유가를 만약에 물가 상승률로 우리가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2020년에 배럴당 40달러 하던 게 2021년에 80달러 갔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100% 증가한 거죠. 근데 만약에 동일하게 올해 2022년에 이제 유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만약에 똑같다고 치면 100% 증가하려면 배럴당 160달러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이 40달러가 증가해서 120달러로 올해 갔다. 그러면 증가한 건 40달러 증가한 거니까 굉장히 높게 증가한 것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50% 증가한 걸로 반토막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점점 낮아진다.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그 소비자 물가라 그러죠.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만 원 가지고 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얼마 못 샀는데 분명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경기 둔화되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잠시 둔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구간들이 계속 나옵니다. 절대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증가하려면 거의 2배씩 더블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점 이렇게 둔화되는 구간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든 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같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잊어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기업들의 이익률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아진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올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에 가까운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낮아진다 이런 이슈가 겹치면서 인플레를 사람들이 좀 잊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소매 판매액이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거죠. 이게 원가율은 높아진다.
그럼 역시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이런 이슈가 되고, 그리고 달러 강세도 이전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계속 나홀로 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산업 성장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달러가 너무 세지면 산업 성장률은 좀 떨어집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2022년 올해에는 나홀로 성장을 하던,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미국의 경기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유럽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좀 더 부각되고 자금도 많이 넘어오면서 상승률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완전 꺾인다 이게 아니에요. 경제 성장은 하는데 이 증가율이 좀씩 둔화된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그동안 굉장히 빨랐지만 이제 조금씩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감소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이나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체적인 성장 속도의 키 맞추기가 올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년 그리고 후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에도 조금은 해결이 되고, 운송 문제, 이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유럽, 신흥국 전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버블이 끼면서 대충 한 2024년 이후에는 한번 이제 버블 붕괴의 조짐이 그때부터 나타나고 뭐 붕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이 경제의 큰 흐름과 빅픽처죠. 이렇게 그냥 뇌피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 지표를 또 근거로 하고 역사적으로 좀 유사하게 흘러간 이런 사례가 많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거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경제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점점 검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도 그렇고 우리 예상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고수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차피 개인적인 전망이니까 이번만큼은 다르다, 지금부터 완전히 뭐 주식시장 폭락하고 경기 꺾이고 다 죽는다 생각하면 말아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이것만 있느냐? 또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테이퍼링 발작 때 올해 2022년 한 6월 넘어서부터 우리 현금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솔직히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 연준에서 뭐라 그랬냐, 금리 인상을 빨라봐야 올해 2022년 말에나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불과 그 12월 전까지만 해도 계속 냈었거든요. 금리 발작이 올해 2022년에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연준이 하반기에 한다, 그렇게 얘기를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한 6월 넘어서부터 한 번쯤 현금화를 해뒀다가 금리 발작 오면 저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죠. 3월에 당장 기준금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런 금리 인상 서열까지 나오다 보니까 금리 발작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테이퍼 텐트럼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고 기업의 이익이 낮아지면서 경제가 망할 거다, 이런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죠. 테이퍼 텐트럼에서도 그렇고 금리 인상 텐트럼에서도, 금리 인상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미리 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면은 뭐 존버하거나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뭐 그때 예측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금리 인상 텐트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섣불리 이제 폭락을 예측하고 매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되고, 조금 더 미세한 세 번째 근거로 들어가면 장단기 스프레드 때문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뭐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인데, 그림은 1980년대부터 2022년 이게 현재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의 지금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난 뭐 1985년 이후 1990년대도 그렇고, 요 회색 부분이 이제 폭락한 시점인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쯤에 한번 폭락이 되고,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죠. 2000년대 IT 버블 터지고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질 때 보면 역시나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조금 올라간 시점에 폭락이 오고, 금융위기 때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빵 터졌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이전에도 거의 역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빵 터졌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도 그렇고 경제 전체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이때 만약에 뭐 IT 버블 붕괴처럼 IT 기업이 붕괴하고 9.11 테러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금융위기처럼 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한다든가,
아니 무슨 코로나가 오든지 마찬가지겠죠. 이게 내 외부적인 문제가 하나 터지면 경제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급격히 둔화되고 주식시장도 폭락을 한다 이거예요. 모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냥 한번 다른 예시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 미국의 10년물 이상 장기 국채 금리를 대출금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빨간색의 미연준의 기준금리 요거를 물가 상승에 따른 미연준의 금리 인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기업이 공장을 늘리던 기계를 매입하던 투자를 할 때 단기로 금액을 빌립니까? 아니면 장기로 빌립니까? 당연히 장기로 빌리는 경우가 많겠죠.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점이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상승기 또 경기가 좋아질 때 계속 어쨌든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장기로는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된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이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마진이 대출금리 이상은 나야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시점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하지만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틀리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랑 똑같이 움직여요. 그 말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자재 매입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반면에 제품의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 있나요? 우리 월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구매력이 줄어들죠. 자, 그럼 이렇게 푸른색의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거나 역전이 되어 있는 이 구간들은 어떤 구간인지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서 신규로 투자를 하기 꺼려지는 이런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매입 부담이 굉장히 커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경기 성장세가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극점은 지났다. 그러면 약간씩 둔화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고 기준금리가 고정돼요. 잘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좀 내리는 이런 액션까지도 나오기도 하죠. 이럴 때 9.11 테러가 터지거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거나 아니면 내외부적인 큰 충격이 오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거죠. 미 연준의 그 레포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물론 이게 정석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당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원가 부담은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마진까지 내기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긴 또 힘든 국면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전에는 거의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났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빠르게 한 2, 3년 내에 이렇게 역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 3년 후, 한 2024년 이후에 혹시 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를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뭔가에 이번 조정으로 폭락이 시작한다 보기엔 좀 있고 아직 한 1, 2년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나머지 경제 지표들도 남았는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죠. 벌써 꽤 떠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이럴 때는 소주나 게임 이러면서 시간 때우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또 극단적으로 자꾸 안 좋은 거 보다 보면은 괜히 좀 안 좋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